현대차와 기아가 우수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양사가 현금이 두둑해진 상황입니다. 많이 번 만큼 많이 배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의선 회장의 선택은 어떻게 나올지 오늘도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번 3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를 뒤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여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당기 순이익과 잉여 현금을 살펴봤더니 잉여 현금으로는 현대차가 올해 자동차 부분 2조에서 3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서 작년 마이너스에서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또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연내 최소 2조 원대 FCF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해서 남긴 이익에서 시설 투자,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또 현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번에 혹시 또 통큰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4, 4분기가 좀 나와야 되겠지만은 3, 4분기에만큼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것들도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상당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어서 올해는 역시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큰 실적, 특히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 갖는 것들은 주주 배당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집행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할 거예요. 현금 보유량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R&D라든지 또 최근에 이 정의선 회장이 1년 취임을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죠.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4, 5년 정도는 치고 나가서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현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이 현금 배당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해당되는 만큼 배당을 다 주게 되면은 그 현금을 갖고 있는 보유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서 이 규모 대비해서 R&D 연구 개발비가 적다는 겁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같이 1인 10역을 통해서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몸으로 때우는 시대는 옛날 우리 개발도상국 때 진행하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질적, 양적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요새같이 불안전성,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또 요소가 작용을 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배당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높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R&D부터 인수합병이라든지 그 밖에 유동성 기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내년에 노조가 노사 협상을 할 때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대나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크면은 그 중에 30% 우리한테 줘라는 게 항상 노조의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집행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또 이걸 빌미로 해서 월급 올려달라, 뭐 수당 올려달라 등등 해가지고 부분 파업이니 이런 것들을 잘 무기를 씁니다.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파업이 무분기호 진행이 됐지만은 향후 가장 걱정이 될 것이 노사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좋은 실적 자체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단타식으로 해서 반년 1년 사이에 사고팔고 개념은 돈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도리어 테슬라를 활용을 해서 타이밍만 맞추면 돈이 남았겠죠. 물론 이제 폭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크다는 건데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길게 보세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지 1년뿐이 안 됐지만은 합정 연행부터 그림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치고 나가는 것들이 이미 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로봇 쪽도 굉장히 치고 UAM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3, 4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해서 3, 4년 정도 이후에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주식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지금 현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여기에 반응하는 주식은 왜 안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빠르다는 것도 있고 시장 반응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시면은 3, 4년 정도를 보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현대차와 기아를 배당 목적으로 또 진입을 하신 분들도 어느 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과 동등 수준 이상의 배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동등 수준에 저희가 조금 더 악센트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에 저희가 지금 방점을 둬야 되는지 조금 좀 많이 둔다고 상황이에요.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워낙 큽니다. 뭐 예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뭐 2% 또 어느 때는 잘못하면은 그냥 마이너스로 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적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올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주주들한테는 기대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회사가 크는 건 좋은데 나한테는 뭐가 오지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서 배당에 대한 것들은 작년보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훨씬 더 기대감은 조금 있지만은 그 비용을 영업이익률만큼 그만큼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의 어떤 안개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현금 보유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배당금이 높지만은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 개발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인수 합병비라든지 또 유동성을 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얼마큼 자를까라는 고민을 지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자를까라는 고민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부분들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를 해서 배당 규모가 좀 확대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확연하게 늘어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정도 정리를 해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현대차의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함께 다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한 날짜가 수요일인데 한참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연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를 내년에 양산하고 2024년에는 레벨 4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엑시언트 기반의 로봇 트럭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거 한 해 한 해가 정말 속도가 빠르게 기술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개념이 레벨 2, 레벨 3 사이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 잔존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사실 레벨 3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손을 놓고 운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의 본격 시작은 레벨 4부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게 레벨 4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하게 되면은 진정한 부분들이 레벨 4입니다. 이때는 보험도 차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도 나오고 법적 제도적 체계 자체가 완전히 법적 인격체 중심으로 차를 보는 이런 시각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일단 내후년 정도쯤에 내년에 레벨 3, 내후년에 레벨 4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앞서가는 논리는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발표를 할 때 일반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주는 레벨 3, 4 개념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테슬라 같은 데는 벌써 레벨 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레벨 3도 안 됐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 정도는 더해서 레벨을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현대차가 내년에 레벨 3, 내후년에 레벨 4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서가는 논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벨 4가 진정으로 되려면은 지금까지 길거리 막는다든지 한산한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는 상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레벨 4라는 개념은 도심 레벨 3. 개념인가요? 그렇죠. 도심지에서 러시아어에서 불법으로 자전거 다니고 보행자 뛰어다니고 또 폭우나 폭설, 먼지가 많은 지역, 무수한 자연 어떤 환경적인 악조건에 의해서도 일반 사람과 같이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레벨
사람보다 또 안전해야 되는 그게 바로 레벨 4, 5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관련된 기술 개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욕심을 많이 부리고 또 이 주변의 어떤 교통 환경 조건이 훨씬 더 개선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맑은 날 차가 없고 보행자도 없고 또 차선도 뚜렷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눈 감고 운전하는 게 숫자 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간단치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련 보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오토파일럿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길 밖에 다른 자율주행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 생기면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보험도 없거든요. 그래서 레벨 4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험도 나와야 되고 제도적인 것도 정립이 돼야 되니까 아마 현대차에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것은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이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옵티브에서 나왔던 그 자율주행 업체들 통해서 우리가 기술 노하우를 많이 습득하는 것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셔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속도가 선진국 수준 대비해서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예전에 3, 4년 격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수준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분명히 그 점수는 분명히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현대차가 얼마 전에 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UAM 사업명, 그러니까 회사 법인명을 슈퍼널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딱 했는데요. 일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다가오는 한 2026년 정도에 UAM 화물 부분이 상용화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현실화라든지 가시화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UAM에 대한 관련 기체에 대한 제공은 현대차 그룹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 우버가 한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착륙장 건설부터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UAM은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은 종합적인 밸류체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역할을 현대차 그룹이 중심에서 다 모으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슈퍼널도 그런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의 시장, 그다음에 영국부터 세계 이 선진국의 굴지의 지역에다가 이착륙장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사업 체계로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향후 2026년이면 지금 5년 정도죠. 네네. 5년 정도니까 아마 내후년 정도쯤에는 실제 기체가 나와서 그런 모습이 아마 시장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2, 3년 정도 테스트를 하고 본격적으로 화물로 진입을 하고 또 화물이 또 쌓이게 되면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한 2년 후에는 승용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정도 나올 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지만은 UAM 이착륙장을 서울만 하더라도 13군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UAM만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는 옥상은 UAM이고요. 충전기도 다 설치돼 있고 바로 밑에 층에는 자율주행 개념 또 바로 또 밑에 층에는 일반 대중교통 이게 종합적인 이 미래 터미널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에 여러 군데 대도시를 잇는 이런 것들이 모델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꼭 미국과 영국이라든지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이라든지 국내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현대차 그룹의 미래 가치를 시너지를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일반 자동차보다도 앞으로 UAM이 더 큰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 개념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심으로 해서 뭐 예전에 스트레치라든지 이런 모델 뭐 물류 로봇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미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 주식에 반영이 되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거품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현대차 그룹은 거품이 없어요. 네, 테슬라는 상황에서는 테슬라 같은 데는 거품이 많아서 쭉 빠졌다 쭉 올라갔다가 그 곡선 잘못하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품이 없이 시너지를 내면서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정의선 회장의 어떤 방향이고 맞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AM 사업이 가시화될 때마다 주가의 모멘텀이 돼서 가열창 상승이 나타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모르죠. 교수님이랑 몇 년 후에 그 촬영장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실지. 맞습니다. 몇 년 후에 지난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보시죠. 지금 보이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아마 그때쯤 되면은
현대차의 어떤 주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역시 길게 잘 봤다라는 부분들이 옳았다라는 이런 판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과연 유동성을 확보를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현금을 아껴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배당금을 대폭 상향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을지 셋 중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적게 하는 게 배당금 3번. 네. 3이고요. 네. 예, 2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이 유동성에 대한 것들, 1위가 이제 R&D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R&D 비용에 대한 것들이 현대차 그룹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융합적인 제품, 일단 전기차는 수소차는 세계 최고 수요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개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은 아직 융합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에 투자를 통해서 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자체 내재화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고 그래서 인력 확보라든지 R&D 비용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과 그 비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인수합병에 대한 것들 또 투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R&D 비용과 이 인수합병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것들을 같이 묶고 싶습니다. 묶고 싶고 밑에 이제 현금 배당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그렇죠. 3순위인데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주면은 이익이 많이 났는데 안 주면 뭐라 그럴 테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좀 낮게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림이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향후에 퍼스트 무버가 돼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향후 5년, 10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현대차 그룹 분명히 미래가치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저도 자문해 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 3, 4년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묻어뒀다가 내가 투자한 거 천주가 있었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은 아마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짧게 샀다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가 이 현대차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지금 그만큼 저평가돼 있거든요. 주식이.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왔네요. 잉여 현금으로 R&D 및 투자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유동성 확보, 마지막 3순위 배당을 순위로 꼽아주셨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김필수 교수님 말씀처럼 배당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주가 상승, 수익성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